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전문가 오민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흐름 자체가 박스권 형태에 갇혀 있는 증시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완전 흐름이 완벽하게 단기적인 박스권이 장악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의 장악은 아마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가 이 흐름이 상당히 좀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중에서 AI와 관련된 이 AI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 반도체 테마 섹터의 이 주가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부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넓은 시야로 자산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었는데 이 넓은 시야 과연 무엇이냐? 주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주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는 채권, 달러, 금도 있겠죠. 금, 원자재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투자 상품 방안, 즉 이 투자 자산 간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항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또 추가적으로 또 복습을 하자면요. 결국엔 이 돈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말 그대로 이게 추세다. 추세. 우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이 추세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 추세의 흐름, 이 파동 혹은 이제 이 하나의 파도라고 한다면 우리 서핑할 때 이 파도 얼마만큼 높은 파도를 타느냐, 재미있게 탈 수 있느냐. 결국 이 흐름을 파악해서 이 흐름이라는 추세라는 이 큰 파도를 우리가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이 큰 흐름 자체가 이 하나의 큰 파도다. 파도. 이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큰 흐름을 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파도는 쉽게 꺾이지 않죠. 이 큰 파도일수록 꺾이지 않는다. 이 작은 파도는 이 해안선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파도가 소멸이 되지만 큰 파도들은 육지를 덮치고 나오고 나서 비로소 끝나듯이 결국엔 이 큰 파도, 돈이라는 흐름의 큰 파도를 타고 우리가 결국 이 큰 파도를 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은요. 오늘 시작할 내용은 바로 투자의 성공 법칙입니다. 투자의 성공 법칙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이 성공한 투자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요. 성공한 투자가 투자의 성공.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K 하이닉스 최근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SK 하이닉스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이 SK 하이닉스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근데 10년 동안 투자해서 두 배의 수익을 냈어요. 이게 과연 성공했던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익입니다. 두 배의 수익인데 수익은 언제나 옳죠. 이 수익은 언제나 오른데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그 기간 동안 이 자금이 묶여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10년 동안 이 두 배가 뛰었을 동안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우리 10년 전에 짜장면 값 얼마입니까? 10년 전에 대략 3,000원, 3,000원 제가 10년 전이면 3,000원에서 4,000원. 4,000원이었어요. 비싼 데는 뭐 5,000원? 5,000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저희 동네 중국집은 보통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배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결국 이 돈의 가치라는 게 희석이 되면서 돈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한다면 두 배라는 수익이 10년 동안 두 배라는 수익, 어떻게 보면 이 100%라는 수익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돈의 가치의 변화를 따졌을 때는 이게 성공한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투자를 진행을 하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성공 법칙, 바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투자입니다. 원칙과 기준, 이 원칙 그리고 이 기준. 이게 무엇이냐, 과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원칙과 기준.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런 어떠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기준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원칙이라는 걸 세울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 주식 시작하면서 이 원칙과 기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없잖아요. 오늘 제가 이 부분 저만의 기준, 원칙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 왜 어려운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 투자할 때는 물론 이 원칙과 기준이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그냥 투자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준과 원칙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 반드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뇌동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 뇌동. 이 뇌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게 매도에 대한 것만 뇌동이 아니라는 거죠. 홀딩에 대한 관점도 뇌동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준.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관점에 대해 또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죠. 이 각각 개개인이 다르듯이 우리의 투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젊은 친구들 MBTI 요즘 되게 아직까지도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MBTI 되게 유행인데 이게 가지수가 16가지가 돼요. 16가지. 최소한 이 MBTI도 16가지의 이 개성이 있는데 성질이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는 어쨌든 이게 개인의 관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16개의 기질로 나눠놓은 MBTI보다 더 많은 게 개인의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인데 결국에는 이 기준은 이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 이 경험 어떤 경험이냐? 우리가 수익을 냈다. 수익을 내면 수익을 냈으면 이 수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경험이 있고 손실이면 또 손실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우리가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레벨업이. 그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수익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률이 높다더라, 저렇게 해야 성공률이 높더라 라는 부분들이 쌓이면서 이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수익이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경험치라는 게 쌓이는데 이렇게 잡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제 기준이긴 하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인데요. 바로 시총 1,000억이에요. 시총 1,000억. 1,000억 이하는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 얘가 너무 가볍다. 이 가볍다라는 뜻은 매수의 기회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도에 대한 기회도 주지 않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피레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리는 게 있어요. 양봉인데 이렇게 달리는 게 있어요. 길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팔질 못하고 다시 여기서 팔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 번에 물량이 쫙 들어왔다가 한 번에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1분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과연 매수와 매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설령 운 좋게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타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여기서 잡아 들어갔을 때 행여 또 시장가로 주문 체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잡았다고 쳐요. 시장가인데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체결되는 거거든요. 시장가에서는 이렇게 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매수, 매도가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저는 피합니다. 왜냐? 4년 연속 적자일 때 4년 연속 적자일 때 과연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는 4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는 실질 심사 대상이에요. 상장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상장에 대한 이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실질 심사 대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4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 종목이 뭐예요? 사업 운영이 안 되니까 상장 폐지 이전까지 매각을 하든 뭐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 관리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폭락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폭락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잠시 이따가 가져올 차트 자료에 보면은 정지 종목도 좀 있거든요. 정지 종목을 좀 갖고 와봤는데 왜 이런 종목을 피해야 되냐? 적자인 경우에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거금 100% 종목. 네, 증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백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신용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거래. 우리가 일종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에 대한 금액을 100%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이 100%라는 얘기거든요. 이 증거금 100% 결국에는 실적이 좋지 않거나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이 실적이 좋지 않거나 뭐 주식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실적이 너무 작아요. 영업이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담보를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상패 시즌 있잖아요. 상패 시즌.
물론 신용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에서도 상패 시즌에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뭐 이슈라든가 하지만 증거금 100%에서 나올 이 증백 종목에서 나올 상패 시즌에서 이 증거금 100%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적 시즌 우리가 실적 계산하다가 자리 잡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이 증백 종목이 잘 안 잡혀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3월 달 상패 시즌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웬만하면 가급적 피한다. 이 가급적 피한다라는 말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서 지분이 들어왔거든요. 지분 인수가 들어오면서 투자금이 발생을 하면서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가급적 피한다. 가급적 피하는 게 답이다. 왜냐? 3월 달에 상패 시즌을 대비해서 우리의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증거금 100%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고가, 신저가 종목은 반드시 진입하지 않는다. 진입하지 않는다. 신고가, 신저가 종목은 신고가, 신저가 진입하지 않는다. 왜냐? 신고가는 말 그대로 고점이에요. 고점 신호예요. 고점. 이게 특히 역사적 신고가일 경우에는 엄청난 고점 신호라는 얘기죠. 이때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5일선 이렇게 다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격도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고점 신호예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이게 고점 신호다. 상당히 고급 스킬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고점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정배열이 중요하거든요. 정배열. 이 부분은 추후에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미리 하나 풀자면 정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신고가 플러스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애들은 고점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다. 신고가, 고가거든요. 고점 신호다. 얘는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신저가 말 그대로 우리 신저가 주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 신저가를 찍었어요. 이때 반등 살짝 나왔다고 우리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신저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빠질 때 파동을 그리면서 나오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는 흐름을 만들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요쯤에서 여기서 우리가 익절에 대한 관점이 있으면 여기서 분명히 잡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 확실하게 추세 끝나야 된다. 이렇게 끝나고 최소한 잡고 나서 여기 눌렸을 때 이후에 박스권이 나오면 저는 들어가는 편인데 결국에는 이 신저가 항목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영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작전이거든요. 작전에 보면요. 이 설거지 하시는 분이 나와요. 어떤 허름한 그 건물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닥인 줄 알고 산 사람들 다 죽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는 겁니다. 지하실. 이게 바닥이라고 신저가 나오면서 반등 나왔다고 여기가 바닥이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있어요. 지하실 없을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결국에는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금 꾸준히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물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리스크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반드시 단타로만 접근합니다. 단타로만. 신규 상장주. 왜 신규 상장주는 단타로만 접근하느냐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모자라요. 데이터가 모자라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센서뷰라는 종목인데요. 센서뷰 한번 보시게 되면 증백입니다. 증자 붙어 있죠. 증거금 100% 코스닥 돼 있죠. 그리고 시총이 774억이에요. 제가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죠. 벌써 두 가지에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역배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얘기할 거지만 역배열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 지금 짧아요. 대응하기가. 근데 그러면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이 차트에서 우리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합니다. 단타로만 접근을 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얘도 분봉으로 1분봉 차트인데 길죠. 뭐 60분봉으로 봐도 돼요. 1분봉으로 봐요.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루에서도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파동이 나오는데 하락 추세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 나오고 박스권 나와주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 돌파 타점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박스권에서 돌파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에서 이 돌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박스권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분봉상에서도 박스권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우린 손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돌파 나올 때 돌파 관점에서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손절에 대한 개념도 챙겨가면서 짧게 대응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게 아니고서야 일봉에서는 이 하나 캔들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 한 개의 캔들로 우리가 한두 개의 캔들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자료가 모자릅니다. 결국에는 이 신규 상장주는 자료가 모자랍니다. 이게 물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도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시간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거나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신규 상장주 건드리지 않는다. 웬만해선. 그리고 단타로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 안정적으로 짧은 파동에서 잔파동을 우리가 걸러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기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리 단타로만 접근한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리스크에 대한 회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배열에서 확장하는 종목은 피한다. 이 역배열에서 확장하는 이 역배열이 뭘까요? 역배열.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죠. 5일. 우리가 볼 때 5일, 뭐 20일, 뭐 60일, 120일, 뭐 240일. 기본은 이렇게 있어요. 대략 뭐 11선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과연 뭘까요? 역배열에서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정배열에서 확장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정배열에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정배열에서 확장이 되는 것은 올라가기 위한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 신호인데, 이 확장일 때 다시 수렴을 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고가 신저가의 영역,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결국에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역배열이 확장하는 구간, 이미 역배열이 확장해서 수렴 만들었다가 다시 밑으로 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개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된다. 리스크.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투자 활동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들을 좀 세워놓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워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종목 선별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뭐 익절, 손절, 매수, 매도 이런 관점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종목 선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 종목 선별할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기준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들을 좀 세워놓고 이 매매 투자 활동을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자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의 성공 법칙 두 번째,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모든 상황 고려.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상승에 대한 흐름 그리고 하락에 대한 흐름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승과 하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고 중동도 있죠, 중동. 결국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인플레이션 있죠,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작년에 파월 의장이 나는 시장의 약간의 충격을 원한다. 그러면서 일제히 지수가 빠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2023년도 작년도까지 시장이 그렇게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 2차 전지가 주도했었던 섹터였는데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3분기였을 거예요. 3분기쯤 해서 경기 둔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와 주고 있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면서 이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S&P뿐만 아니라 나스닥 그리고 러셀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예상합니다. 9월 예상하고 지금 현재 1월에서 한 3월까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결국에는 FOMC 물론 오늘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동결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동결할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시장이 원하는 건 9월 달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모든 상황 말 그대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오늘 있을 FOMC도 있죠. 그리고 FOMC도 있고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출마 사퇴했죠.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지금 이제 후보로 추대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이 산업 섹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단순히 제가 고려를 하는 게 상승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하락.
이 상승 하락만 우리가 예상을 하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홀짝 도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상승 하락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투자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투자를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성공을 좀 했다. 그래도 보유 종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보유 종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도할 때 보시게 되면은 매수할 때 누가 좋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게 아마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뭐 어떤 종목들 딱히 예시로 떠오르는 건 그렇게 없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누가 이거 좋대서 사라, 저거 좋으니까 사라. 우리 회사 주식 뭐 매출 좋게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냉정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삽니다. 이 냉정하게 하라는 게 매도뿐만 아니에요. 매수도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되고 매도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 뜻은 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 분석, 두 가지 분석 요령이 있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잠시 후에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 얼마인데 과거에는 얘가 얼마였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흐름이 바뀌었다라면서 이 가격적인 분석을 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 결국엔 얘는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 이 차트 분석의 장단점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치킨집이라는 타이틀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킨집을 차리거나 투자를 한다. 뭐 누가 동업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 치킨집 낼 건데 투자 좀 해줘라 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치킨집에 투자를 한다면 위치가 뭘까요? 얼마만큼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유동인구라던가 뭐 역 앞에 있느냐, 뭐 동네 골목길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수요가 달라지게 되겠죠. 유동인구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 성장 가능성이죠. 결국에는 성장 가능성, 성장성, 그리고 맛은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술력, 단순히 얘기하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그리고 위생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설비겠죠.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재료, 재반 비용, 순수익. 결국에는 이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재무예요. 재무 컨센서스, 재무제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이 치킨집이 월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법니다. 매출이 100만 원인데 각종 뭐 이제 튀김옷도 있어야 되겠죠. 재료에 튀김옷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닭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닭이잖아요. 이 전체 원재료가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0만 원. 그러면은 이 치킨집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순수익은 60만 원입니다. 왜냐? 100에서 40만 빼면 100에서 40 빼면 60이잖아요.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신메뉴를 개발을 하면서 월 매출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뛰었어요. 120만 원이 뛰었는데 원재료 비용을 그대로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8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잘 되는 거죠. 왜? 영업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잘 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매출이 100에서 12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4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120만 원인데 원가가 70만 원을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60만 원 벌던 게 순수익이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치킨집에 투자할 매력도가 있을까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순수익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눠 받는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 이 치킨집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출은 말 그대로 매출이죠. 매출. 원재료 재반 비용, 이게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칭하는데 판관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순수익을 봐야 되고, 순수익을 매출로 나눴을 때 얘가 영업이익률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야 우리가 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 기술적 분석은 지금 제가 바로 풀어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품의 분석이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종목,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됐든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가능하다. 왜? 가격에 집중을 하니까요. 가격에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가격적인 영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거에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단점, 이 개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점 올라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고점은 내일의 저점이다. 오늘 고점은 내일 저점이야. 그러면서 가자 외쳐요. 가자 하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일 테고, 우리가 고점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떨어졌어. 올라갈지언정 나는 여기서 수익을 챙길 거야. 안정적으로. 오늘의 고점은 오늘의 고점은 내일의 고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단점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만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요령이 필요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보유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보유 종목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냉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익절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냉정하게, 남의 말 믿고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 믿고 사지 말라. 최소한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종목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에 대한 검증은 하시고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시는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관점에 대해서 맞아야 냉정하게 우리가 남의 말 듣고 사지 말자. 매수든 매도든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냉정하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좌를 지킬 수 있거든요. 네. 보유 종목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상황, 우리가 왜 냉정하게 봐야 되냐?
시장의 상황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변동성이 존재해요. 변동성. 갑자기 시세가 막 바뀌거든요. 우리가 시세가 막 바뀌는데 작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시간 관계상 조금 테마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가상화폐 코인이죠. 코인주가 올해 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비슷하게 연결이 됐던 게 비대면 진료. 이러면서 수시로 바뀌어요. 테마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돌아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냉정하게 홀딩에 대한 관점도 냉정하게 수익에 대한 관점도 익절에 대한 관점도 냉정하게 손절에 대한 관점도 모두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모하게 홀딩을 해요. 그냥 나는 지금 고점에서 사서 물렸지만 나 이거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 관점이 없어요. 그냥 우량하니까. 물론 기업이라는 게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 섹터가 타기에는 짧으면 5년, 길게는 10에서 15년도 걸립니다. 15년이 걸려요. 이때 동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이 기회비용이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가상화폐 코인이죠. 코인 타고 비대면 진료 타고 그다음에 뭐가 탔습니까? 비대면 진료 타고 AI 탔죠. AI 반도체 탔어요. 반도체 타고 그리고 구리 방산 지금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의료용 대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성 첨단 소재나 SY 같은 이런 테마로 옮겨 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물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 어떠한 관점에서든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갖고 왔던 오성 첨단 소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분명히 이날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7월 26일 기점으로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해서 상승률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때 못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 근데 15% 이상 나왔어요, 지금.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지금 15%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제가 왜 이거를 집중해서 봤느냐. 이때 자금 들어왔거든요. 이때 자금 들어왔다. 흐름을 맞춰서 우리가 들어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전에 봤을 때 이제 저만의 기술적인 분석 영역이었지만 이 자리 때 매물대 돌파 자리였어요. 사실 이때 절묘하게 겹칩니다. 이 자리가 절묘하게 겹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SY 같은 경우에도 아직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파동상에서 지금 거래량 죽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죽어가면서 파동상으로도 분명히 자금 들어온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금 흔적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저 박스권 쪽을 이제 지켜주고 있고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형성되고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지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들어온 물량 자체가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이 거래량 보세요. 자금 들어왔잖아요. 자금 들어오고 여기서도 자금 들어오면서 길게 한번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게 하락이 나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섹터 아직 죽지 않았다. 왜냐? 이 트럼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자금의 흐름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죽지 않았다. 여기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흐름, 이 파동에 대한 흐름을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 흐름을 신경을 쓰고 손절, 익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가면서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냉정하게 투자해라. 왜? 어떤 걸 갖고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본인만의 기준. 오늘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기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이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했던 것만 충분히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수익을 말할 수 있고, 이 수익이 제가 언급해 드린 종목들의 수익이 제가 자랑하기 위한 수익이 아닌 이 시청자분들의 수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